세 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청동기가 한국에 어떻게 전래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되게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4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참 저도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요 전부 다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갑자기 나왔었던 다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학부 때만 해도 청동기 하면 기원전 10세기라고 그때 김원룡 선생님께서 고고학교 했을 때 하셨지만은 또 남부지방에 이렇게 이거 10세기는 좀 오바고 기원전 한 6, 7세기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던 게 제 학부 때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1000년 가까이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죠. 예, 먼저 지난 시간 잠깐 우리가 이제 이거 맞나요? 예, 지난 시간 제가 이제 이거 했던 거를 간단하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기원전 3500년경 요 초원 지역 요 흑해연안 일대에서 최초로 목축이 발달하고 여기에서 목축과 함께 청동기 기술이 각지로 전파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아마 우리 삼불 선생님이 나오는 아파나시라는 문화가 바로 이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금석 병용기 시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원전 30세기 이게 초원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동쪽은 상당히 늦어요.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이 불과 얼음, 그 유라시아 초원은 강한 불을 때는 청동기를 만들었다면은 이 동아시아는 옥을 주로 만들었단 말이죠. 서로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쉽게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반도로도 최초의 청동기 시대, 기원 3500년부터 1500년도까지는 그런 게 아직 오지 않았었던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그림 쉽게 표현했습니다. 최초의 청동기를 썼던 사람들은 목축, 청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 사람들이 알타이 지역까지 와서 다시 요 신강성, 요 밑으로 갔습니다. 신강성 실크로드로. 그래서 우리가 왜 노들로드에 나오는 왜 그 미이라와 함께 나왔었던 국숫가락, 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청동기 시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딱 제가 저 지도가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습니다. 바이카를 딱 기점으로 해서 서쪽까지만 나오고 동쪽은 이제 옥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기가 늦습니다. 예, 한국과 이 중국이 왜 늦냐? 그들이 위에 있냐? 당연히 알겠죠. 이유가 중요하죠. 바로 옥을 썼고요. 한국도 옥이 나옵니다만 사실 한국은 대체로 빗살문 토기권들은 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청동기가 늦게 나왔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국이 아니라 중국 북방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전차 이야기 이제 있었습니다. 전차 부대가 막 밀려오는 게 중국 북방 지역까지도 이제 옵니다. 기원전 2500년에서 1500년 사이. 이때 이제 중국도 최초의 동검이 등장하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직 한반도까지는 오지 않고요. 기원전 2500년에서 1500년 사이가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유적이 갑자기 확 줄어버려요. 예, 그래서 빗살문 토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 이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배웠을 때 청동기 시대 사람이 오면서 빗살문 토기들을 다 이렇게 정복 내지는 이렇게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체도 오고 전에 그 전에 이미 빗살문 토기 사람들은 유적수가 확 줄고 있었습니다. 즉 스스로 이제 이 위기가 왔던 시점이죠. 자, 따라서 한반도까지는 아직 이제 가지 않았었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선 지식입니다. 저희가 기원전 3500년부터 점진적으로 한 기원전 15세기까지는
중국 북방까지는 갔어요. 청동기가. 하지만 한반도와 만주까지는 제대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초원 지역에서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눕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나중에 PPT 드릴 테니까 딱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처음에 청동 시대 등장할 때는 만주 지역만 들어오고요. 1, 2 단계, 그 다음에 3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인돌문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비판공범. 그 다음에 흉노 시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난랑이나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이 형성된 삼한 시대. 물론 이제 이 삼한 전라남도 지역은 북방 지역과는 관련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 뒤 또 나옵니다만은 삼한의 마한 세력들은요 의도적으로 북방 세력과 거리를 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북방계 유물들은 전부 다 마한이 아니라 진변한 지역에만 나오고 아마 서로 의도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개는 다 아시다시피 신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놓고보면 갑자기 왜 북방이 나왔냐고 하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유라시아의 문화가 이렇게 파동, 웨이브를 치면서 올 때 그것과 우리는 사실 대부분 같이 맞물려 나가는 겁니다. 한국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꼭 이걸 하나 기억하자고요. 한반도는 고립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반도는 고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바로 요 1기, 2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 남한의 청동기의 기원은 비파형 공법, 즉 3기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거든요. 이따가 뒤에 자료 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요 1기, 2기라는 게 아마 2기라는 게 가까울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청동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국도.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1, 2기 한반도의 최초의 청동기는 누가 가지고 왔을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전차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은데 일부러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안 그래도 유라시아 복잡한데 헷갈리시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유라시아에서 초원 지역에서 이제 이 동쪽으로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전차를 만드는 전사 집단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동기를 만드는 그러한 장인 집단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 장인 집단을 전문 용어로 세이마 크드로비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좀 어렵죠. 이거는 맨 처음에 발견된 그 지역의 이름을 따는데요. 세이마라는 곳이 아마 요 유라산맥이 있고요. 뚜루비노라는 곳이 요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발견해보니까 유라시아 초원 일대에 기원전 15세기 때 청동기가 다 똑같은 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문화보다 큰 건 뭐가 되죠? 문화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문화권. 근데 이거는 문화권이라는 말도 좀 너무 애매해서 그냥 세이마 트루비노 현상이다.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아마 가장 비슷한 예가 우리 말하면 이제 그 빗살문 토기 같은 게 되겠죠. 빗살문 토기가 문화를 넘어서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는 두 루트로 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 루트가 바이칼 쪽에서 시작해서 요 산맥 따라서 오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대흥안동으로 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자료가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세이마 트루비노, 이게 사실은 좀 핫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유학 갔다 왔을 때요. 2005년도, 야 벌써 20년 전이에요. 예, 참 이게 2003년도에 시베리아 고고학 결혼 때 처음 소개하고 2005년도에 비파형 동검을 이야기하면서 비파형 동검의 전례는 형식으로 보지 말고 그걸 만든 사람을 장인 집단의 이동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이 세이마 뚜르비노라고 하는 현상을 국내에 소개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제 관심을 정말로는 갖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중국이 한 1대1로 하면서요. 한 7, 8년 전부터 갑자기 세이마 뚜르비노 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CNKI 검색을 해보면은 세이마 뚜르비노에 대한 그 책도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나오고요. 둘 다 세이마 뚜르비노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이제 안 거죠. 자기네들이 1대1로 나아가려면은 그 최초의 증거가 2000년에서 3500 BC 20세기 전에 시작되었던 세이마 트루비노. 중국 내에서 거대한 주권 청동기를 제외한 북방기 청동기. 근데 북방기 청동기라는 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예쁜 걸까? 아,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경대에서 이제 임매초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원래 이분은 저기 실크로드 좀 이렇게 당나라 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이 세이마 트루비노 현상을 중국 내에서 찾고 예. 바로 근데 그 세이마 트루비노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예브게니 체르네이라는 사람인데요. 참고로 이 세이마 트루비노는 30년 전에 이미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예. 좀 자랑한 바에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주 그냥 뭐 힘이 넘치시고요. 예, 한국에도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모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이게 지금 그 세이마 트루비노를 설명한 책이 그 영국 캠브리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널리 유행했는 알려진 한마디입니다. 세이마 트루비노는 이렇게 청동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기술을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우리는 스카우트였겠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급부로 이쪽에서 또 뭔가 오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간 것은 청동이요, 서쪽으로 간 것은 옥. 옥이 실제로 너무 갑니다. 그래서 옥이 시베리아 따라서 쭉 갑니다. 원래 자기가 없는 게 더 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환 루트가 이미 4,000년 전에 존재했었다. 예, 그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나 오늘 뭐 쉽게 말하자면은 술 먹고 직장 성사하고 싸우고 나간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관리하면서 자기들은 어느 집단을 가든 그 집단에서 상위 계급을 유지했었어요. 이게 청동과 철의 차이예요. 철을 만들던 그 철 장인들, 한마디로 이제 대장장이죠. 보통 대장장이들은 높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통제를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청동기를 만들던 장인들은 본인들이 국가를 통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동기가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바로 그 현상으로 퍼지는데 근데 이겁니다. 이게 내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집단의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무기를 만들고 어떤 데는 청동 제사도구를 만들고 한국 동쪽으로도 이제 이 사람들이 갑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저도 참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살면서 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짜릿한 유물 나오는 게 몇 분 없는데 가장 처음 그걸 겪은 게 우리 임 교수님하고 금강표 청할 때 군공시철 발견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긁었을 때 뭐가 툭 터지는데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커먼 게. 선생님께서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좋아하시는 기억 나는데 그런 식의 또 하나의 경험이 바로 제가 5년 전에 정선 아우라지에서 발굴된 이 유물을 봤죠. 정선 아우라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돌대문톡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입니다. 주거지예요. 자, 노지가 있고 이 한쪽에 이제 이렇게 목걸이가 이제 이렇게 한 무대기를 나왔어요. 그리고 토기는 돌대문톡이하고 두만강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예수가 청동기였어요. 이 돌로 만든 목걸이에 우리 왜 금리빨 두르듯이요, 이렇게 돌을 호일 감싸듯이 청동으로 감쌌어요. 예, 이거. 근데 제가 이게 작지만은 작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무덤이 아니라 주거지예요. 주거지. 그 주거지에서 그냥 갖다 놓고 아마 이제 모르죠. 제가 굳이 쓴다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선물 줬는데 이제 와이프가 벗어놓고 일 나갔다가 뭐 이제 갑자기 어떤 사고 당했든지 뭐 그런 어쨌든 집자리에서 나왔다는 거는 누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공간 유물도 있고요.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입니다. 비록 그것이 조각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조각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청동기라는 것이 나왔고 연대마저도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된 각종 유물들, 뭐 청동기 전공하시는 사람들은 이 토기만 보고는 이제 아주 눈이 돌아가면서 이제 아주 하는데 상당히 이른 시기예요. 우리나라 기존의 편년에서 기원전 15에서 12세기. 사실 뭐 남쪽에 있는 분들은 다 이거를 뭐 연대를 좀 늦게 보고 한 건데 어쨌든 제일 빠른 청동기라는 거. 심지어 뒤에 탄소연대까지 나옵니다. 탄소연대는 제가 이야기했던 기원전 13세기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왔을 게 있죠. 그래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 그림으로 그냥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감싸듯이, 묘를 감싸듯이 이렇게 갖고 왔었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의 역사는 다시 쓰였습니다. 완벽하게. 비파형 동검이 이어 있었던 것보다 더 빨리, 적어도 300~400년이 한 번에 껑충 뛰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북쪽에서 이 한반도를 보니까 연대가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하면은 거기다가 마이너스 200을 하면 자기네 연대가 나온다고 농담할 정도로 되게 제가 높게 본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선생님 또 연대를 올려보십니까? 아니요, 이건 연대 올려보는 것이 아니라 비파형 동검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 시대 집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안 이제 왜 경상도 일대에서는 한국은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우문토기 시대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청동기 시대가 아니다. 우리 청동기 없다는데 이 돌대문토기라고 하는 가장 빠른 데서 나온 일대 대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예. 저는 이걸 해서 봤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그때도 엄청 추운 날이었죠. 그런데 요거는 학교에서 본 겁니다. 정말 작아요. 정말 작은데 이런 식으로 이 호일 감싸듯이 이렇게 감싼 거예요. 네, 감싸고 요것도 아마 요거는 요만한 그 작은 관인데 요런 관을 대체해서 아마 여기다 이쯤에다 꽂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딱 금리빨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당시 황금빛이었을 테니까는 반짝반짝거리는 게 한 2개쯤 있었겠죠.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유학 시절에 봤었던 아까 이야기한 세이마 투르비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청동 장신구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춘천에서 유물을 보고 돌아오는 이제 그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펴고 막 자료를 검색하니까 검색고 많이 할 것도 없었어요. 한 30분 만에 자료가 튀어나왔습니다. 뒤에 다 잠겼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의 근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청동 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비파형 부분만 이야기하지 그 이전에 이미 청동기가 상상이 올라가는 게 나오고 있었어요. 주로 강원도 지역이었어요. 돌대문 단계인데요. 정선 아우라저보다 약간 늦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청동기는 연해주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여기 청동편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요. 청동편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갖다 반 접어요. 청동을 접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접힌 쪽은 칼 등이 되는 것이고 반대편은 칼 날이 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원시적인 청동 가공 기술로 아주 깔끔하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이것도 집자리예요. 이거 단면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접혀 있는 상태로 해서 칼을 이제 썼던 것이었어요. 이게 칼 미스터리예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청동 그러면 엄청 귀한 거잖아요. 엄청 귀한 거를 왜 이렇게 주무진 바닥에다 버리고 다니죠? 예, 이게 지금 이 돌대문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 청동기 시대에 무덤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무덤은 몰라요. 무덤은 아직도 이렇게 청동이 해냈다면 아마 무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청동기가 있었겠지만요. 자, 이거 볼까요?
이게 춘천에 나오는 청동기인데요. 이겁니다. 이거. 예, 적혀있죠. 이게 연해주에서 나온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 한쪽 편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끼워서 쓴 것입니다. 이거는 용도가 뭐였을까요? 약간 키워졌을 때 이렇게. 이 용도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가죽 벗기는 거였을 겁니다. 가죽 벗길 때 이렇게 끝이 휘어져 있어야지만 이 가죽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민족지에서 나왔거든요. 예. 두 번째 생각입니다. 아, 이게 아마 자료가 연해주 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맨 오른쪽 거는요, 아주 멀리 있는 진주 대평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옥방에서 선문대학교에 있었던 이형부 교수가 발견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형부 교수가 발굴할 때 정확하게 침해 제시를 안 해가지고 이거 진짜 맞냐라고 약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장신구,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소형 이제 이 마치 스위스과 같은 작은 칼, 그것 다 주어져 나왔어요. 또 하나 주어집니다. 예, 이거 재밌어요. 얘는 작은 칼이 아니라 이제 창이에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창이면 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집자리에서 갑자기 나와야 되죠? 예, 뒤에 낯선 게 있습니다만은 아마 청동 귀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이렇게 집자리가 좀 파괴가 되었지만 분명하게 그 집자리 안에서 탄소연대가 이게 요거를 고정을 하면은 기원전 8세기쯤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역시 이것도 세이마 트로비노라고 하는 그 장인들이 만들었었던 그 청동 창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나무를 탁 넣고 호칭을 딱 끼워서 고정시켜서 썼겠죠. 근데 이 뭐가 다른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무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집에서 썼었던 아마 그런 생활도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똑같은 그 청동 칼이요, 연해주에서 이미 발견되었어요. 그 위치는요, 연해주, 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오니까 요 근처에 발견되었어요. 여기에서. 여기 강 따라가시죠? 요 가운데 산맥은 이게 시오테 알기아 산맥은 호랑이 나오는 그 험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카호라고 써있는 요 호수하고 바닷가 두 군데에서 주로 하는데 요쯤 바닷가에서 나왔습니다. 자, 바닷가에서 거푸집하고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청동을 만들고 사용했었던 사람이 직접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가장 왼쪽 거는 어디서 춘천 거예요. 오른쪽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러시아 연해주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파형 동거 내지는 비파형 동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청동창에 있습니다.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개통에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었던 또 다른 루트가 동해안 따라서 있었고 그들이 아마 강원도 지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다른 지역도 수많은 문명이 있지만 적어도 청동기를 이야기한다면 그 기원은 강원도 지역에서 찾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요거는 이제 연대가 기원전 13세기에서 아까 봤었던 청동창이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 단계, 이게 전부 다 이 비파형 동건보다 연대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강원도 내륙 지방입니다. 세 번째, 무덤이 아니라 집자리입니다. 네 번째, 계통은 중국이나 비파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의 계통. 저는 그것이 모호는 하지만 그것이 세이마 트로비노라고 하는 초월 계통의 청동기하고 너무나 똑같고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러한 유라시아와의 관련성이 나왔다고 해도 유물 한두 개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루트입니다. 초원 지역에서 왔었던 사람들, 지리적으로 저희가 바이칼에서
내봉을 따라서 오는 이 루트,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여기 그 적동 일대에 있었던 그 청동 강산, 이 루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요 연해주 루트를 말하는데요. 연해주 루트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자, 이 톡이 보시면은 거의 다 똑같아 보이죠? 네. 2, 3, 4는요, 연변에서 발견됐어요. 활용 홍성이라고 했어요. 발에 서구성이 있는 바로 요 지역. 여기 연길에서 약간 백두산 쪽으로 가면서 있는 아주 유명한 활용 흥성 유적입니다. 정선 아우라지는 이거예요. 석고는 몰라요. 사실 거의 완벽히, 그러니까 이게 직선 거리도 몇백 킬로인데 이렇게까지 같을 수가 있냐. 이거는 사람이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은 그러한 그 유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토기를 보면은 요 토기는 이게요 보고서에서 나온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고서의 각도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거를 전시품을 직접 가서 봤더니 거는 실제로 이 이거를 우리 항상 그 회령 그 오동에서 나오는 토기 있거든요. 이렇게 밑이 이렇게 확 좁아지는 거. 이런 토기의 계통과 아주 똑같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밑에 요 실제는 지우면은 여기에서 강원도 끝을 고르시오. 올라가. 예. 자, 요 두 개 전부 다 제가 연변에서 찍어놓은 것입니다. 활용 흥성 토기라고 해가지고는 기원전 15세기 정도에 존재했었던 토기고요.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가 나온 정선 아우라지에서 나온 토기예요. 이 정도 닮았으면 사실 뭐 반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예. 자, 이 계통은 아마 이 동해 도만강 지역에서 이 정선 아우라지의 사람들은 내려왔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이 부산 경상도 쪽에서는 돌대문 토기의 기원이 서북한 지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만강 지역이나 연해주 쪽을 가보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돌대문 토기만 나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기형도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심지어 토기 같죠. 그 다음에 주거지를 볼까요? 자, 이게 왼쪽 게 경선 아우라지입니다. 오른쪽 거는 지금 보여드렸었던 두만강 유역의 연길에 활용 흥성에 있었던 주거지. 이게 약간 길죠. 약간 이게 좀 그 정방에 가깝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노지의 위치, 주거지 수열의 깊이, 토기를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동해안 지역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청동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정선 아우라지에서 보면 이렇게 이 구슬 같은 데다가 청동기를 감쌌거든요. 예, 이게 바로 그 세이마 트루비노라고 하는 데서 만드는 여자들의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이걸 감싸게 생겼죠. 이렇게 청동을 넓게 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꼬아서 가볍게 가공을 해주는 바로 이러한 그 청동기 장식이 세이마 트루비노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고 정선 아우라지에서 발견된 그 장신구도 아마 이러한 계통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춘천에서 그거 유물을 보고 그 ITX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펴고 봤었던 첫 번째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학 시절에 저 가자마자 이제 제가 러시아 말을 모르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말이 안 통하니까 저한테 골방을 하나 주시고는 여기서 내가 유물 마음대로 놓고 혼자 공부하라 그러셨는데 그때 보여주신 바로 그 유물이 이 세이마 트루비노 청동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어느 순간 하면서 봤는데 실제로 나오는 것이죠. 예, 카라스 문화라고 아마 우리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이 연배 있는 분들은 역시 이렇게 청동을 감싸가지고 만드는 그런 장신구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바이칼 지역, 바이칼 지역도 보면은 이렇게 그 청동기에서 일부 감싸가지고 만드는 것이 또 이어져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따라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북한 지역에 이제 이 청동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나는 동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는가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청동기 기술과 관계없이 이 지역은 한반도는 주석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큰 청동기를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비파형 동검을 이야기하는데 비파형 동검은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동해안 지역, 이 지역은 주로 단조 청동기, 그러니까 넓은 청동판을 휘거나 꼬아서 하는 아주 원초적인 것만 나옵니다. 이 오른쪽이 제가 모은 연해주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의 그 계통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자잘한 것들만 이렇게 있고요. 덕후집도 다른 것밖에 안 나와요. 아마 이 지역은 추석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형의 청동기를 만들 수 없었던 사회적 수준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형 무기류가 없죠. 즉 비파형 공범이 없는 그러한 자잘한 청동기 위주로 했을 것이다. 또한 무덤이 아닌 집자리라는 것은 이거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한마디로 청동이 우월적인 지위를 실패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청동기가 오면은 그 순간 모든 석기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청동기가 다 이제 모든 그 사회에서 상위 유물이었을 것이다.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고인돌도 보면은 고인돌 사회에서도 대부분은 석검이 나오지 비파형 동검은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그 무덤도 고인돌 내에서도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집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청동이 뭔가 색다른 소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샤만이라든지 족장 같은 그러한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고요. 동검 대신에 석검이 동검을 모방을 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것이래요. 아까 봤었던 화룡 흥성하고 연해주에 있는 돌로 만든 검인데요. 이런 석검 우리나라 본 적 없습니다. 안 나와요. 유경식과 유병식 중간 손잡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손잡이가 휘어 있어요. 연해주는 이렇게. 그리고 이 끝도 뭉툭하죠. 이게 바로 같은 시기 기원전 13세기 화북지방하고 요령성 서쪽에 있었던 카라스 동검이라고 하는 이 초원계의 동검을 칼르브가 석검으로 모방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상대적으로 청동기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널리 발달시키지 못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해안 지역이었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었던 유라시아 청동기는 이러한 소규모 이러한 청동기 위주였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집자리에 나온 청동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마 장돌뱅이 같이 청동 장인들이요 자기 소지했을 겁니다. 주석을 작게 소지하고 있으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자신에게 노총이 오면 마치 장돌뱅이처럼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주고 대가를 좀 받고 또 옮기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현지의 사람도 이것이 청동이 아주 귀한 상징품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특이한 아마 물건 중에 하나 정도, 특이한 돌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집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표를 만드는 거군요. 다이칼집에서 이렇게 이 동해안 쪽으로 오는 이 라인은요, 장신구만 나오는 라인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쪽으로 가는 거는 주로 무기하고 전차가 많이 보이고요. 이 북경 쪽, 이 만주 이쪽으로 오는 건 주로 동검 많이 보이고요.
세이마 트루비노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 청동 장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한반도 최초의 청동기가 이렇게 작은 장식으로 나왔다가 쉽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사회 수준이라는 것이, 사회 수준이 이 거대한 청동기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부가 없었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재화가 필요한데 그만큼의 사회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비슷한 유사한 경제치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월급 1000만원짜리 사람하고 월급 100만원짜리 사람들은 어느 도시를 가도 가는 식당은 다 비슷한, 서로 자기 레벨에 맞춰 갑니다. 하시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동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 사회의 레벨에 맞는 수준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는 이렇게 자잘한 그 청동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 오래 갔을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자잘한 청동기를 만드는 전통은요, 조금 있다가 서해안 쪽에서 오는 고인돌과 함께 들어오는 비파형 동거 문화에 이게 눌려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 최초의 청동기는 자잘하게 만들고 쓰다가 곧 이제 어딘가 북한에 좀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원도하고 그 일대에서만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한국의 청동기의 개시 연대는 기존에 있었던 교과서보다 약 400년 정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팩트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청동기의 제작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죠.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한 것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의 원산지 가지고 막 많은 분들이 막 논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청동기요, 아마 하면 대부분 다 99%다 한국산 나옵니다. 여기에서 청동장인을 불러와서 자잘한 거를 만드는 게 더 싸지, 가서 청동기를 사오는 게 더 싸진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동기는 그 세이마 트루비노라고 하는 것에 인식을 하면요, 청동기는 장인이 와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제가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현지 토착인이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그 유라시아 초원이면 만주까지 가서 뭘 구해올 수 있었다. 그럴 정도의 네트워크라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발달되었을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납동이 원서 분석을 하면 결국은 한반도로 나옵니다. 요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한반도에서 만들었으니까 한반도 자체 기술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왜 서쪽이 아니라 동북한의 험한 산악 지역을 따라서 춤추고 왔을까?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비슷한 생계 경제끼리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그 방향이라는 거, 예. 결국은 유물과 기술의 전례는 유유상종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회 수준의 비슷한 경제까지끼리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북한의 동검, 동북한은 자잘한 장신, 이렇게 해서 좀 계통이 약간 좀 루트가 달랐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청동기 시대를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분들이 뭐 서북한이 기원이네, 뭐 동북한이, 저도 합니다만은 이 양쪽까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이게 요 서쪽 공격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이거 남들이 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유만한 나라에서 무슨 이게 중요하냐고, 어차피 같이 내려왔는데 가운데 백두산이 있으니까 이게 나눠지는 것이지. 예. 근데 이 지도를 보니까 아마 이 지도를 우리 다음부터는 고학기 때 무조건 따라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세요. 예. 어쨌든지 간에 같은 유라시아 계통이지만 자연적으로 제조기 서쪽, 동쪽을 갈리면서 청동기의 어떠한 그 사용 방법과
종류도 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사진으로 명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이 일기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둘은 자연스럽게 백두산으로 이렇게 달려져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세요. 그 앞에 일기 뒤쪽이 이쪽이 어떻게 먼저 유입되는 어떤 영향을 받는 유라는 부분이 있나요? 더 빨리 오게 되는 동기요? 더 빨리 오게 되는 동기는요, 따로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때는요, 오히려 내 사회가 조금 더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북한 지역은요, 페니형 토기 문화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자기네 좀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달된 사람들이 선지 문화는 조금 더 늦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한 지역에다 빨리 왔을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는 이쪽도 서북한도 아마 연대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북한 지역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제가 연해주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쪽은 아직 북한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연대가 거의 같았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나온 거는 이쪽이 동쪽이 빠르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동기는요, 누가 먼저 청동기가 있는지를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청동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뒤에 이게 나옵니다만 한국은 특히 고인돌 사회는 비파형 동검을 계속 거부했어요. 청동기를. 근데 이 동북한 지역은 이 황주나 산악 지역에서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저항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중요한 이유. 서북한 지역은 이게 무기와 제사를 바꿔야 돼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저항이 들을 수 있겠지만 어느 지점은 이건 그냥 자잘한 장신구입니다. 그러한 저항이 거의 없고 석기 장신구와 자연스럽게 결합을 할 수 있었죠. 즉 이념적 저항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북한 지역이 동백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가설로만 이야기할게요. 이겁니다. 제가 방금 그 얘기했는데요. 이 1, 2, 3단계는 이제 점진적으로 동북한은 장신구 위주. 우리 서북한 지역은요, 송곡리 문화의 번성, 그 다음에 한반도 청동기가 이쪽에서 다 교체합니다. 왜냐면은, 동북한 지역은 강원도 일대에서만 존재하다가 그냥 확장되지 못했는데, 이 서북한에서 유입됐던 그 문화는 쌀록사와의 전 한반도로 퍼지죠. 따라서 초기를 제외한 그 다음 단계는 대부분 한반도 청동기는 이 서북한 지역이 다 담당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은 무문토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실용기를 출토되었고, 이게 중요하죠. 2번. 보통 우리가 청동기 그러면은 사회 문화, 계급 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돌대문토기 단계의 청동기는 사회의 변동을, 사회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종의 취미처럼 약간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이 약간 이상합니다만은 실용기로서 석유 대체했죠. 청동기 자체는 늦게 오지 않았어요. 기원전 13세기, 15세기입니다만은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주석 공급이 컸겠죠. 원인은 주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상 자체는 이제 동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 유사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동석기 시대, 청동기를 쓰고는 있지만은 동석기 시대 원래 뜻은요, 김해패총 때 나왔었던 일제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석기 시대는 모든 문화는 석기인데 일부 청동기가 석기를 대체하는 식으로 쓰는 시대를 말하는데 아마 이게 동석기 시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세이마 트로비노라고 하는 장인들이 우리나라가 초원에 필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각 토착 지역에서 동북한과 서북한이 각각 자기에게 맞는
표준의 청동기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청동기 어떤 자본은 보편성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이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되게 특이한, 우리는 이제 그 북한이라고 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선 아우라지에서 나오는 그 청동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는 지체되었다. 아닙니다. 지체가 아니라 청동기를 알고 있었지만은 제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었던 그 사회적인 토착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이 절반의 동해안 지역의 역사를 지나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좀 외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어떠한 문화적 교류를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요 사실 전체 유라시아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가 504년 이상 올라간다는 것. 이들은 유라시아에서 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서쪽, 그리고 유명한 기자조선과 관련된 청동기로서 또 이 균형을 맞춰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혼돈의 시대라고 붙였습니다. 혼돈의 시대, 그리고 기자조선. 아마 이제 우리나라 그 조조선 이야기할 때 단군 기자 위반조선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기자가 실제로 한반도에 와서 조조선을 차지했냐, 그 문제는 후에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왜냐면 이게 기자조선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게 한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때 한무대 때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게 조선을 침략하려니까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분. 그래서 그게 원래 그 조조선이 우리 기자가 옛날에 거기 가서 있었던 땅이거든. 다시 찾으러 가자.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 했었는데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대능아 유역. 대능아라고 하면 우리 여기 북경과 여기 서장 사이에 있는 강이죠. 우리 그 박지원의 연하인지에 보면 나오는 그 지역. 대능아 일대 실제로 기씨, 성 기씨의 성에 청동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중국은 옳았구나, 이게 기자가 맞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한국에서는 기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게 무슨 중국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제 3의 해석을 가합니다. 여기에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의 글자를 보지 않고 그 시대, 제가 아까 인구가 확 줄어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중국으로 말하면 상나라하고 주나라 멸망할 때 기원은 13세기에서 14세기 이 일대에 인구가 완전히 급감해버립니다. 사람이 줄어버려요. 그리고 그 혼란한 그 시기에 이 청동기가 갑자기 대능아에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이거 뒤에 글자가 좀 너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벽동에 무슨 전차로 대표되는 이 유라시아 사람들이 그 문화가 내려왔었던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이게 다 연공 내리는 거거든요. 전차를 타고 왜 내려왔을까? 그거는 그만큼 기후가 한랭해져서 그렇습니다. 한랭해지면은 초원이 더 남쪽으로 확산되겠죠. 좀 더 온기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원 지역은 상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성립한다. 이거는 그만큼 이제 혼돈의 시기가 전쟁의 있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 적봉 일대, 여기는 우리 흔히 말하는 하가점 하층문화라고 이야기하고, 하층문화, 그 다음에 하가점 상층문화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에도 이게 변화하는, 한마디로 한국이 바로 이때 위에서 대량의 문화가 물밀듯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저는 앞에서 봤었던 정선 아우라지가 기원은 13세기를 정한 시기라는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혼돈의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이죠. 그때 항상하기도 이 대능아 유역 일대에서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청동기가 이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1940년대 여기에서 처음 발견돼요. 청동기에 이게 바로 최초 발견된 청동기인데, 누가 이게 땅을 파다, 이게 무덤이 아니에요. 땅을 파다가 보니까 뭐 걸리죠. 이게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청동기를 쌓아놓은
이건 우리 보통 이제 그 매납 유적이라고 얘기해요. 매납 유적. 그러니까 그냥 묻어놓은 거야. 제사 끝내고 다 이렇게 모아서 묻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 나오는데 객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객좌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 오지 않습니다. 엄청 멀어요. 예, 가자 그러면은 다들 아니 그 자기들도 못 가본 데를 어떻게 가냐고 좀 놀래요. 그 허벌판 진짜 깡촌에서 땅 파다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신도시를 개발해서 전체 테네치를 싹 밀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지역은 고고학 조사가 거의 안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 유적들이 다 뭐냐? 진짜 농민들이 밭갈 잡아놓은 거예요. 수십 개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예. 거기에 기자조선의 기자의 기자, 이 기자가 쓰여진 청동기가 다수 나옵니다. 정말로 기자가 동쪽으로 왔을까? 아마 그 이야기는 아시죠? 주나라가 통일되니까 기자가 못 살겠어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는 단군이 스스로 왕권을 양위하고 단군은 장단병이라는 것을 피해서 살고 기자가 다스렸다.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요거는 주요 유적들을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연대는 상나라 말기에서 그러니까 청동기 부모는 그 청동기 형식으로 다 연대를 다 추정합니다. 아마 형식 나누기 제일 좋은 게 아마 그 중국 청동기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청동기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봤었던 유라시아 청동기하고는 제가 왜 한국은 중국의 정보시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중국 청동기가 제사를 위한 것으로만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상나라나 주나라가 주변을 다스릴 때 제후들에게 그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 왜 정일품, 정이품 하듯이 그 품계에 맞게 청동기를 선물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제사를 지내고 내 동네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을 세우면은 이 사람한테 청동기를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쓰기죠. 네가 무슨 공을 세워서 이거 주니까 잘 써라. 위의 지구. 이게 바로 상장이고 권력 훈장표의 뜻입니다. 우리랑 완전 다르죠. 이게 쓰는 용도가. 거기에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글자를 보면 연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이야기할까요? 70년대에 발견이 이제 되었어요. 왜 70년대에 발견 집중되었냐? 뭔가 음모론이 있지 않을까? 음모론 따위 없습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중국은 문화혁명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70년대, 72년도였거든요. 공교롭게 문화혁명 끝날 때 발견이 돼요. 야,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중국 아시겠습니다만은 6년 동안 완전히 다 홍위병들이 다 때려잡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길 가다가 안경 썼다고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그때 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험악한 시점이었죠. 그 중간에 이 객좌에서 여기 북동촌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구덩이 보이시죠? 구덩이에서 이 청동기, 이 중국 청동기를 고스란히 쌓아둔 것이 발견돼요. 기시라는 그 이름과, 그죠? 중국의 난리 나죠. 아니, 그 문화혁명 기간에도요, 우리 고고 잡지 아시지 않습니까? 고고 잡지에 발견된 게 3월달인데, 그 보고문이 4월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스피드였던 것이죠. 이게 왜냐면은, 이 당시에,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좀 더 강했을 때, 이때만 해도, 러시아가 더 크긴 세가지고 중국 문화 초원 기원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소련이 중국을 누르듯이 중국은 원래 다 모든 문화가 유라시아 초원에서 기원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중국 거기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반대로 중국이 딱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쪽으로.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문화혁명 기간에도 아주 빠르게 이걸 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기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련의 영향력을 멀게 하려고 내세우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이영구 선생님이 그때 두 번째 나오네. 이영구 선생님이 그때 대만에서 공부하고 오면서 이 기자 청동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자가 동네했었다, 공적했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지주권 이렇습니다. 그냥 진짜로 나오는 곳은요, 그냥 뜬금없습니다. 산 꼭대기, 예. 산에서 진짜 돌산에서 돌캐다가 나와요. 이거 산만자는요, 그냥 허벌판이. 이거는 산 꼭대기.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제사만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제사 지낸다고 제사 용기를 다 이렇게 집어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이만한 청동기를 수십 개를 그냥 넣는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예수 들어보세요. 상나라가 망했죠. 그러면 상나라로 받았던 수많은 귀족들은 자기 집에 그동안 상 받았었던 청동기들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죠. 우리도 왜 6.25 때6.25 때 피난 갈 때 저희들 보면은 계집애들은 놓고 가도 요즘 같은 풋딱이죠. 계집애들은 뭐 놓고 가도 집안의 그 조상들의 위패하고 제사 그릇은 절대로 저기 놀 수 없다 이러고 하셨다는 뭐 그런 거 봤어요. 한국도 그렇죠. 종갓집도 가장 먼저 뭐부터 챙깁니까? 제사 그릇이죠. 예. 이걸 가지고 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사라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진짜 기자는 아니지만 기씨 성 가진 그 족들이 살면서 마치 우리 뉴타운 건설하듯이 차이나타운 건설하고 살다가 묻었을 것이다. 뭐 다양한 설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피난을 갈 것 같으면 이 거대한 청동기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잘한 거 많잖아요. 국자 같은 거 작은 것도 왜 큰 거만 이게 보면은 큰 여기 보면은 이게 정우격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거랑 이쪽이 큰 거거든요. 작은 것들은 안 나와요. 큰 것만 나와요. 이 청동기가. 이거는 피난 가는 사람들의 폼이 아니란 말이죠. 피난 갈 때 누가 장로 들고 갑니까? 거의 그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중국 기자 정말 왔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자, 진짜로 차이나타운이 있었으면은 이 청동기 이외에도 다양한 중원 계통의 뭐 집이라든지 성터, 무덤 나와야 돼요. 일절 안 나와요. 차이나타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연전쟁설. 근데 왜 상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나라가 이 지역 국경 일대다가 연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요. 연나라가 전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정벌을 해서 거기서 이제 봐라 여기 우리가 차지했다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설이 있는데 이 또한 그래요. 무기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하려면은 이 대흥화 일대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세력이 있어야지만 서로 싸움을 하는데 여기는 인구가 아예 없어져서 뭉개진 상태였어요. 온다면은 싸울 수 있는 적이 아예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둘 다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토착설이다. 여기 원래 있는 사람들이다. 역시 이거는 이제 인물도 없고 이민과 토착 되게 복잡한 설명들을 해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거 가지고 논문이 한 10개 이상 나올 정도로 되게 이제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자조선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토착인들도 별로 없고 대량으로 중국인이 온 것도 없고 초원적에서도 왔지만은 문제는 뜬금없이 수십 개의 청동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역사적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역사적인 사건을 머릿속에 깔고 본다는 뜻입니다. 제가 잠깐 저기 임 교수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이 남쪽 사람들 특히 이제 마질토기 내지는 뭐 구분이 나올 때 맨날 나오는 얘기가 광개토와 뭐 서기 400년에 그 신라 도왔다. 맨날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증명되지 않은 완전히 사건의 결과다. 증명되지 않은 선입견이죠.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내러티브 이게 기시라고 하는 성이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계자조선을 깔고 우리는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계자조선에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를 중국 세력이 만주 지역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뭔가 현대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고학적 논의를 못하는 것이고, 한국도 이게 기자가 인정하는 자존심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건 저는 이거를 유라시아 청동기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노라 이어만은 해석이 절대 안 돼요. 예, 바로 이겁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토착과 중국계에 이렇게 써보지 않습니다. 토착, 만주시가 토착이다. 아니다. 중국계다. 저녁에 하나의 축을 더 놓습니다. 유라시아에서 내려오는 해역들도 여기서 있을 수밖에 없다. 세계를 섞어놓으면 뭐가 될까?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이 초원을 흔든 북방 유목 문화를 제가 한번 같이 섞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리 시작됩니다. 모든 청동기는 유물은 이제 관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지역에 있는 것은 대부분 유물을 발굴을 못하죠, 제가. 그리고 아마 우리 임 교수님은 워낙에 인맥이 좋으셔가지고 가시면은 다 창고 여러 쪽 보여주시겠지만은 이 만주 지역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진열된 유물을 그냥 이 유리창 너머로 진짜 무슨 뚫어지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바로 아까 말했었던 70년대 기시 성과 같이 출토된 청동 소시입니다. 크기 이만해, 엄청 커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청동기에 여기 있는 높은 무늬예요. 높은 무늬. 자, 이 높은 무늬는요, 중원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 무늬입니다. 중원 청동기에는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다. 예, 우리 도철문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좀 도깨비같이 생긴 것들에만 있지, 이 높은 무늬를 밑에 보이시죠? 이런 도철문. 여기에 바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청동기는 이 지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높은 무늬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무늬는 이 요소 지역하고 북방, 바이칼 지역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널리 쓰이는 바로 그러한 무늬입니다. 보이시죠? 높은 무늬를. 이 높은 무늬는 몽골하고 자바이칼 지역에 보이는 삼족, 다리가 3개 있는 그러한 토기들에서 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삼족기는 중국의 이 청동기의 영향으로 온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중국에서 사람들이 제사용기를 가지고 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 이 초원 지역에서 좋아하는 그러한 무늬를 맞추어서 이제 이 지역에 맞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쓴 사람들은 순수한 중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면 그 높은 무늬의 상족기, 바로 그거는 이 바이칼 지역을 대표하는 형태의 무늬예요. 무늬가 기원입니다. 바로 이 초원 청동기와 함께 이러한 그릇을 썼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연대가 바로 이 상말 주초, 대략 기원전 13세기 때 바로 이 혼돈의 시기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기 추워지니까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남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능화 일대에서 이들과 만나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생긴 것입니다. 근데 아까 봤었던 상족기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현상은 기자 청동기가 나오는 이쪽인데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만리장성 일대, 이 일대에 널리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이 전부 다 상말주초 단계에 위에서 내려온 삼족기가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즉, 대노나 이쪽만 보면 안 보이는데 약간 넓혀놓고 보면은 유라시아 지역과 이 중국이 다 만나는, 서로 문화가 충돌하는 바로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이렇게 몇 군데 제가 이제 찍어 설명했는데 다 복잡한 용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가에 임차요, 백부, 초도금 같은 문화가 많이 있는데요. 예, 그냥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3세기에 초원계의 청동기와 함께 이 중원계의 제사 용기가 함께 쓰이는, 다시 말하면 두 문화가 본격적으로 융화가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대능화 유역에 이와 같은 저기 중국계의 청동기가 나오는 시점은 중원이 진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초원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서로 섞이는 그러한 시대에 바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귀방이다. 귀방. 그 갑골군에 나오죠. 귀방에 오랑캐가 나오고 출몰해서 싸우러 간다라는 글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단계의 현상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다음 문제가 이겁니다. 왜 청동기에 아까 돌대문은 토기에 쓰이는 것인데 왜 토기에 쓰이는 문양을 청동기에나 넣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둘 다 제사에 쓰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법이 중국 청동기 있지 않습니까? 청동기를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토기로 이 청동기 모양을 일단 막 빚어야 됩니다. 빚은 다음에 거기에 겉에 그 신락을 그 신락 왁스, 한국말로 밀랍을 덮어서 붙여서 하기 때문에 모든 청동기는 먼저 일부를 만들어야 돼요. 즉 토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청동기로 바꿉니다. 이와 같은 호환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사로 쓰는 청동기에도 이 토기의 문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청동기 보면 이렇게 그동안 제사에 썼었던 그릇들의 모습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왜 돌대문을 넣었을까? 예전에 한번 전북대 그 김승옥 교수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 마하 온관 나왔던 이렇게 거치문, 특정한 무늬가 사회적인 상징성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실제로 자바이칼에서 이 일대 대능화까지 이 돌대문 같이 생기는 그 무늬가 모든 제사 용기에 토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원계 청동기에도 결합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의 그러한 상징성이 중원의 청동기에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왜 갑자기 중원에는 없는 높고 돌대문이 갑자기 왜 이 기자조선의 청동기에 나오냐라고 하는 답은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 청동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 갔을 것이다, 사람들이. 유유민이 피난갔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제사는 종갓집에서 피난 가면서 제사 그릇을 챙겨요. 그러면은 제사 지낼 때 한 벌이 있습니다. 사이에 모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가져가야 됩니다.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릇만 가지고 간다. 거대한 솥들만 들고 갔어요. 유이민들이.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피난 간다면 가벼운 걸 가져가든지 제사를 내가 똑같이 가져간다면 큰 거와 함께 같이 함께 한 판을 가지고 피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능화 유역 기자 조선으로 그러니까 기자의 족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청동기는요 전부 다 대형입니다. 솥하고 이제 그런 유였습니다. 왜 대형 용기를 가져갔을까요? 그렇게 가져가기 힘든데 그거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초원 민족들의 생활 풍습과도 연관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아까 발견되었던 메나 유적의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스란히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왼쪽에는 성서, 현재 이제 중나라에서 썼었던 그런 메나 유적입니다. 이것과 둘이 메나판기 똑같으니까 중국에서 와서 메나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중국 내에서 메나 유적은요 제사를 지내고 오는 거거든요. 제사를 자기네 성하고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근처에서 지내고 그 근처에는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 대능화 유적은 그러한 그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즉 중원에서 살았었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 설명입니다. 왜 이렇게 대형 청동기만 발견될까요? 네, 그거는 바로 이 지역에서
초원 계통의 유목민들이 중국의 이 청동 솥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천보동이라고 하는 한 유적이 있는데요. 이 유적은 입석하는 이게 커다란 돌이 있고요, 작은 판석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솥을 놨었던 그런 흔적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떻게 뜬금없이 솥이 하나 그렇게 거대하게 있지? 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른쪽 이거는 바로 초원의 그 스키타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솥을 묻었던 흔적입니다. 이렇게 돌들 사이에 이걸 놔요. 청동 솥을 쓰는 것은 초원 유목 민족들의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그 풍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요리 도구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다닙니다. 솥. 바로 우리 좋아하는 그 샤브샤브의 기준이거든요. 어디 가면 일단은 가서 솥을 걸어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날 나온 것도 다 같이 넣어서 한 번에 먹습니다. 솥으로 모든 걸 다 해먹어요. 다양한 요리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제사 도구로 쓰입니다. 그래서 왜 큰 솥들만 발견될 거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 유목민들의 그런 풍습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즉, 뒤에 나오는 이 중원의 청동기를 초원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지고 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두 번째 흔적입니다. 도마. 예. 이것은요, 그 대릉하 이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중에서 풀리지 않는 흡습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청동 도마예요. 이 청동 도마는요, 스타일로 보면은 중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도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도마가 안 나옵니다. 이거 쓰고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왜 부패치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냄비처럼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이렇게 진짜 평평한 것은 나오지 않아요. 더 무엇이 재밌느냐? 이러한 도마의 밑에 방울이 있어요. 방울이 있으면 이거 옮겨가면 빨랑빨랑 풀어낼 거 아닙니까? 중국 어디에도 이러한 제사꾼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다 중국 거는데 아니 하나씩 보면은 중국 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도마는 바로 고기 도마는 유목민들이 쓰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자, 이게 그 대릉하 축토프 파지리 부분에서 나오는 석재 도마예요. 목재 도마도 있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평소에 이렇게 도마 위에 고기를 얹어서 먹습니다. 고기를 끓여 먹지를 않고 이렇게 거대한 솥에 있죠. 솥에 있으면은 고기를 잘라서 도마 위에 얹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몰라요. 저기 끝나고 또 이렇게 화채사법 뜻입니까? 화채사법? 저는 와이프가 부산 사람인데 처음 제사 갔다가 문화 충격. 한참 하더니만 상어를 하고 무슨 민어 챙기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니까는 삼촌께서 형수요 양푼 주소 하더니만은 갑자기 이걸 다 썼더니만 휘저어서 드시는 거예요. 비빔밥을. 제사 때 양푼이 옆에 있는데 양푼이 왜 있나 했어요. 양푼이. 아시죠? 양푼 큰 거 아시죠? 제사 때 그게 있더라고요. 다 제사 지난 다음에 같이 다 넣어서 비벼 드신다고. 문화 충격이었죠. 이쪽은 그냥 나눠서 먹고 음복 섞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희 처갓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겁니다. 만약에 몇천 년 뒤에 발굴이 되면은 제사터에 이름 모를 용도 모를 양푼이 하나 있겠죠. 하지만 그 양푼은 단순한 그냥 유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전히 다른 제사의 전통을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중원에는 없는 고깃도마를 얻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제사 체계가 여기서 이미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원에서 온 사람들의 유의민들이 자신의 제사를 똑같이 지낸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방 지역은요, 놀라운 청동기의 중심으로 문화의 이 융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중원의 청동기에도 북방에는 이 북방식 스타일의 무늬가 들어갑니다. 초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동물장식입니다. 동물장식. 이렇게 그 말이나 양머리를 하는 것이 기원은 13세기에 아까 이야기한 세이마 트루비도라고 하는 그 청동기를 만들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장식인데, 바로 이와 같은 그 카라수 초원 계통의 그 동물 모양이 중원 계통의 청동기에 이식이 됩니다. 이런 거는 다른 지역은 없고요. 중국 북방에만 나옵니다. 처음에는 중원계 청동기면 이걸 다 중국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양하게 융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우리 금수저 이게 놀라 많은데요. 실제로 금수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도 청동기 나옵니다. 한국 금수저. 그리고 이 금수저가 이 하가점 상층 문화부터 시작해서 초원 지역에 널리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초원 지역의 숟가락이고요. 이거는 은나라 때의, 상나라 때의 숟가락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할 때 지금 음복하지 않습니까? 음복을 해서 퍼주는 이 숟가락을 가진 자가 바로 그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원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숟가락이 나오는데 그 기원이,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요, 숟가락이 아니라 아마 국자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좀 크고 다 퍼주는 거니까. 처음에 상나라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초원 지역으로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스키타이 시대에 흑해 연안까지 이 숟가락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솥, 우리나라 동복이라고 하는 동복과 숟가락이 같이 나옵니다. 즉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전통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두 지역 간의 어떠한 교류 내지는 전쟁은 전차를 매개로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건데요. 상나라 때 발견된 전차병의 DNA와 골격을 조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스카우트라는 것이죠. 예. 이 초원 유목민들은요, 골반이 달라요. 여기 대퇴골이 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말 타면은 이때 등자가 없기 때문에 말 그 옆구리를 발로 세게 쪼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말을 타는 유목민들은요, 이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장 조사할 때 골반의 형태 보고 이 사람 기마를 했다 안 했다를 분석하는데 저 사람은 기마인이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랑 요즘 비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탱크 준다고 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뭐 탱크 주네, 뭐 비행기 주네 이러면은 러시아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그 코우스 친다 하니까 그거 언제 배워서 할래? 약간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그거는 아예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우려면은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이전까지 우크라이나 모든 북소련 지역은 소련의 군사 매뉴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꾼대요. 그래서 준다고 해도 몰라요. 물론 러시아 방송은 다 이제 자기네들 선전이 있겠지만은 그거 빨리 배워봤자 1년 이상 걸린다. 근데 그 말이 이 정도 맞겠죠.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전차를 몰고 내려오니까 중국도 급하게 북쪽에서 이제 귀순한 전차병들을 아마 대거 회유를 했던지 해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같이 전차 부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에 들어간 청동기들의 어떠한 융합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능하의 그 청동기는 바로 그와 같은 융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대능하의가 아니라 중국 북방, 즉 만리장성이 있는 지역에 나오는 초원 청동기와 중국 청동기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기자조선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구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 결론은. 그러면은 기자가 혹시 간 거 아니냐? 기씨가 청동기에 성 한자가 비춰나면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묻는다면요. 이 당시에 기씨 같은 성들이 산동반도하고 국경 일대 그리고 서안 일대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실제로 기씨는 우리가 아는 김이박처럼 많은 성씨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씨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성이 같이 나왔을 뿐이에요. 아마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 해석을 해보죠. 도대체 여기에 초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그러한 그 중원기 청동기가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먼저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은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등장했어요. 바로 기득권의 재편입니다. 상나라 때 기득권을 얻고 있었던 모든 시족 세력들은 이때 주나라에 같이 줄 잘 산 사람들은 잘 살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족을 하거나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동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누아 이때에는 인구가 완벽히 줄어서 공백 상태였습니다. 즉 마치 우리 미국의 서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든 가서 할 수 있었다. 물론 토착민들도 있었어요. 근데 토착민들이 인구가 정말 적었습니다. 아무나 가서 이용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북쪽에서는 초원 세력들이 밀려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전차를 만들었었던 전차 부대가 하나 왔었고요. 청동기를 향했었던 세이마 트루게노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사람도 적지만 있었습니다. 아까 봤었던 위험자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초원, 중원, 표차. 이 사람들이 새롭게 이 지역에서 문화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회를 진행하죠. 그들을 무엇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종교이고 제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농경과 제사가 같이 온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저희가 쉽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 동네가 북쪽은 초원이고 북쪽은 농촌이니까 그냥 섞이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하고 초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 달라요. 도저히 그들은 쉽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마치 산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서로에게 잘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사실은 섞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괴리감과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이념적 저항이다. 이데올로지컬 레지스턴스라고 저는 그걸 명명하는데 저희가 예컨대 송국리 문화가 우리 호남으로 비유하자면 송국리 문화가 와서 쌀 농사를 막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이 생기고 큰 발전했다. 한마디 표현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쌀을 평생 먹어보지 못한 잡곡 농사만 하는 사람들한테 쌀이라는 것이 과연 맛있는 음식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시골에서 사시는 농부분들한테 피자 드시는 거 비슷할 거예요. 아마 상당히 그거는 힘들 겁니다. 갑자기 밭을 다 없애버리고 논을 만들어놨다면 그거는 그럽시다 하고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와 같은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서로 다양한 일적인 집단들을 하나로 묶는 제사 체계가 필요할 것이죠. 그 제사 체계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이 당시에 가장 제사가 발달되는 것은 어디냐? 역시 중국이죠. 중국은 제사 중심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쟁 그리고 청동 기술은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계 이주민들 중국을 떠나서 새롭게 갈 때 그들이 가장 많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중국에서 쓰던 이 거대한 솥이죠. 솥이 나중에 동복으로 갑니다. 아마 저 어렸을 때 대학 때 가장 많이 배웠었던 초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하고는 김해 대성동에서 발견된 부리솥 동복이다. 이런 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동복의 원래 시작은
바로 이 시대 상말 초초 단기에 중국 북방 지역에서 처음 쓰였어요. 이거 나중에 이 중국 쪽이 이 초원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유목민들은 거대한 청동솥을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엄청 무겁잖아요. 맨날 말 타고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걸 타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안박한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이것을 쓰면서 이 거대한 솥이 하나 딱 걸려 있으면은 초원 민족들의 것이 그 집이 종갓집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왕족의 쿠르가 이 초원의 유목민들의 무덤에는 이 동복이 하나씩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때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동복은요, 유라시아 초원을 거쳐 우크라이나, 폴란드, 동유럽까지 전부 다 확산됩니다. 나중에 흉노 시대, 흉노는 지나서 훈족, 서기 3, 5세기 때까지도 이 동북의 전통은 이어지죠. 예, 그래서 동북이 유라시아 초원은 8세기 때 처음 등장하고요. 중국은 이거는 9세기 때, 그리고 그 전에 삼족기가 나왔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기억이다. 예, 아마 동북의 기능이 많습니다. 일단은 아까 거대한 호텔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소형꽃이 나오거든요. 소형꽃은요, 같이 마약을 하게 됩니다. 마약. 스키타이인들이, 예, 저희들 제사 지내면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은 이제 다 서울 살지만, 다 오랜만에 보면 서먹서먹 다 하거든요. 반갑다! 이러고, 이제 물어볼 게 없네. 그냥 이제 공부 잘하나 물어볼 수도 없고,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니 결혼 언제 할지 할 수 없잖아요. TV나 돌리다가 그냥, 옛날에는 욕을 했는데, 할 게 없잖아요. 뭐예요? 대낮부터. 막걸리나, 그죠? 이제 한 잔 먹고 나서 그때 이제, 이거 형님 어떠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유목민들은요, 이 동복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유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딴 데 돌아요. 1년에 딱 두 번 만나요. 봄하고 가을입니다. 겨울 목초지에서 여름으로 옮겨갈 때 잠깐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갈 때 만나요. 그러면은 반년 동안에 도대체 제가 나한테 지난번에 싸우고 헤어졌으면 반년 동안에 이제 모르는 거야. 저거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족장이 모여서 같이 작은 텐트를 갖다가 같이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는 것처럼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텐트를 둘러요. 그리고는 가운데 이 솥을 놓고 뜨거운 돌들을 놨습니다. 그 위에다가 무엇을 뿌리냐? 대마씨앗이에요. 네. 대마랑 그 다음에 저기 이쪽에 그 아편 성분 있는 거 그것도 먹기도 하고 이게 요즘에는 정제가 잘 돼서요. 소주 한 잔 딱 취하는데 옛날에는 알코올로서도 나트로해서 대마도 하고 그 다음에 아편도 하고 알코올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이가 되는 거예요. 엑스타시가. 그러면 같이 이렇게 스크럽 들고 앉아가지고 흡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쳐서 날뛰는 거죠. 신나가지고 밤새 이제 울고짖고 노래하면서 이제 좀 흡입을 많이 한다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다음에 아침 되면 다시 불러요. 회장을 하죠. 회장하면서 그 족장에 어저께 너희들 말했던 거 동의하냐? 네, 그럼 그게 그 족장의 결정이 됩니다. 술 먹고 있자 한 다음에 형님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동생한테 그거 뭐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면 나 그걸 보고 족장이 거기서 이제 그 모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동복이 있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인 것은 어서 주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이야기예요.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굴을 했을 때 이 동복 안에서 돌과 대마 씨앗이 함께 발견되었고요. 2년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대마와 함께 아편의 성분이 있는 것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 이거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복이 바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그릇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전통은
시작은 중국이었지만 나중에 유라시아 일대까지 이 동북을 매개로 널리 퍼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동북이라는 게 정말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동북은 이제 요리에도 쓰였죠. 예, 자 이렇습니다. 이게 그 남부시벨에서 나오는 그 암각화예요. 암각화니까 제가 유목민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는 3월 9월에 모이는 장소는 부모님들의 투가 거대한 공을 앞입니다. 거기에서 만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우리 기념사진 받듯이 암각화를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 이게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랑 너희 놀았던 그때 축제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축제를 있겠죠. 반드시 여기 이렇게 각 그 시족 아마 부족들이 가지고 온 공복들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아마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일부는 아까 말 마약도 하면서 하나의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제사를 했죠. 바로 그와 같은 전통이 대능아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아 대능아 청동기가 이게 기자가 왔냐 안 왔냐 그 논쟁의 핵심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청동기가 매개가 된 그러한 두 완전히 상이한 집단의 교류가 여기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투구예요, 투구. 이 투구라는 것이 주나라 때 동검과 동고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 하가든 상층 문화 중국 북방에 있는 투구가 이 호시케이 변환에서 널리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머리서 갈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동기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무기, 제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하이웨이, 초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이 점프하듯이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 이건 좀 제가 너무 이렇게 해서 아까 나온 얘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1단계 처음에 이제 그 유입이 중국에서 오면서 그 대능강 농사와 목축의 정의지대에 새로운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문화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는 어떠한 그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미국도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들을 무엇으로 묶었습니까? 달러, 돈이겠죠, 돈.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떠한 제사치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때마침 상나라가 멸망하면서 상나라로부터 받았었던 수많은 그러한 제사 이런 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제사를, 새로운 사회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세력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상나라 망하니까 상나라 때 받았던 집안의 가보들을 그걸 감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거 다 이제 소비가 되었겠죠.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이 지역에서 초원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청동기로 토착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지막 단계는 유이민 계통, 지금 말했었던 중원 계통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중원에서 제사 용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이 유이민 계통, 중원 계통의 청동기가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파형 동금 문화라고 하는 이 지역의 토착적인 문화가 비로소 태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사방에서 문화가 와서 서로 막 따로 북박처럼 막 따로따로 섞여가는 과정. 그 과정을 가면 하나가 융합이 됩니다. 바로 그 융합은 비파형 동금 문화라는 것이죠. 이건 넘어가요. 그래서 3단계 되면 이때부터 이제 그 중원계통 청동기가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이제 무기하고 전차 등이 등장하면서 중원계통 사람들의 이제 역할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단계가 되면 이제 중원계 청동기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주전자 같은 작은 것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이제 이 지역의 토착적인 문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비파형 동금 문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12대 영전 문화 아주 잘 유명한 뒤에 나옵니다만은 고조선이 이때 시작이 돼요.
고조선 단계에는 중원에서 갖고 온 청동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만의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제사 체계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가전 상층 문화라고 해서 고조선이 옆에 있는 그 발달된 청동기 문화는 여전히 중원에 정벌을 해서 제사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 제사 그릇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중원 청동기의 어떠한 거대한 역할이 이때 사라져버린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제가 이제 아마 오늘 좀 복잡한 요거를 이해하시면 아마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드렸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여기 기원전 7세기 정도부터 하는 이제 고조선 단계를 보거든요. 이게 등장하는 시점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말했었던 혼돈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기, 제사, 기술 이 세 가지를 보면 각각 이 지역은 각각의 다른 문화가 서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바로 중원 청동 얘기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역할을 각각 했었죠. 그 다음에 재련 기술, 요거는 아까 말한 세이마 트루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국에서는 히잡부 유형이라고 보통 문화. 그 다음에 전차부대는 백조 소환, 용어가 좀 많습니다만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존했었는데 이 지역은 내몽골, 즉 고조선보다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능강, 그러니까 고조선과 관련된 사람들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고조선과 관련 이 북쪽인 하가점 상층 문화 쪽은 무기 계통으로 하는 청동기가 더 발달합니다. 반면에 고조선 지역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은 갈수록 비파형 동공과 거울, 청동 거울,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더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이 형성되면서 중원계의 청동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제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좀 이게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 요서 지역에 12대 영자 문화라고 하는 고조선을 대표하는 비팔공급 문화가 등장할 때는 전차와 공과 좀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간단해 보이지만은 사실 청동기라는 것을 형식학으로만 나와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유라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조선과 기자선의 관련성. 기자는 단순한 신화일까? 신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기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자가 만약에 진짜 왔다면은 동쪽으로 왔다면은 다양한 기록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자가 살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한테 등장한다는 자체부터가 신화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 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 뒤에 고려와 조선, 심지어 고구려까지도 기자를 이용했었어요. 바로 중국과의 관련성, 소중화를 자처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기록 보니까 고구려도 기자료를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기자가 일정 정도 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영빨이 있는 약간 좀 그런 아마 힘 중에 하나였겠지요. 하지만 조선시대 때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특히 이제 그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이미 중국은 명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사대주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더 집중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정통성. 바로 그것이 소중화로 나타났고 바로 그것이 기자조선의 어떤 신화를 자, 그래서 요 이야기는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청동기가 그러면은 기자조선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그러면 뭐 이 역사는 우리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고조선은 다 유수적인 거니까 또 문제가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기자조선을 내세우는 게 사실은 또 되게 좀 무서운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되게 내세워요. 자, 고조선도 중국 땅이죠. 중국 역사죠. 그 다음에 고구려 발해, 원래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한, 호남 지역, 준왕이 내려왔으니까 중국 거죠. 그 다음에 고려는 몽골이 먹었었는데 몽골도 중국 역사죠. 그 다음에 조선은 소중화 자체했었죠. 그래서 한국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약간 그들의 역사 틀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조선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그냥 중국을 반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이 청동기가 나오는 현상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진정한 대처가 아닙니다.